오늘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의 생애 그 엽죠. 그리고 그 책 진정한 기독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 교환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을 정도로 이분이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 모든 노력이 정말 이렇게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몇 년간은 수십 년간을 거친 일이라서 이 말씀이 다 합당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 나눴죠. 18세기 노예선선장 출신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분과 거의 동시대 분입니다. 동시대로서 그 이제 후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를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의의가 있는 것이 존 웨슬리하고 우리가 조지 위필드를 살펴보면서 이제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1차 영적 대각성운동이었다.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이제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영적 대각성운동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칫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나미널 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에서 개인의 회심, 거듭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운동인데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개인적인 회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사회적인 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개혁으로 이어진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완벽한 예가 윌버포스의 노예제 폐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시대적 양심, 시대적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악의 시스템, 노예제도.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대서양을 중심으로 삼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랬죠. 영국의 공산품을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팔고 그 판 돈으로 아프리카 노예를 사들이고 그 노예를 대상을 건너서 아메리카,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 카리비해 쪽에 농장, 플랜테이션을 가져가서 설탕이나 모카로 바꾸고 이렇게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 게 당시 영국의 시스템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제 상품인데 노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노예 무역이 이런 삼각 트레이드에서 특히 노예 무역이 영국의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 당시에 이런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런 거는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미친 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것을 이제 고쳐 나간 그 앞장선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인물 소개.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요크셔 지방에 이분은 이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상인으로 무역을 해서 상인으로 돈도 많이 벌고 집안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 21살에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도 졸업하고 21살에 국회의원이 되는 하원 의원이죠. 된 뭐 놀라운 그런 사람이죠. 또 뭐 돈도 많고 또 젊고 그러니까 사교계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스타. 사교계 스타라면 뭐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 놀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윌리엄 피트라는 분이 영국 총리였는데 그분의 절친으로서도 지난 그런 이제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2번 회심과 존 뉴턴의 조언 보시면 26살 때 믿게 됐는데 25살 때쯤에 이제 자기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했어요. 또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동행한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출신인 아이작 밀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존 웨슬리의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벌써 이제 복음주의자가 된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진짜 백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행길에 이분이 이제 책을 추천해가지고 필립 도드리지라는 분의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굉장히 신앙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굉장히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우리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고 뭐 이렇게 쭉 살아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그 신앙서적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막 계속 이 괴로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겠죠. 드디어 이제 1년 뒤엔 26살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걸 이제 위대한 변화, the great change라고 이제 일기에다가 표현할 정도로 그에겐 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윌버포스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21살 때부터 국회의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 지금도 뭐 흔히 우리가 그랬지만 정치는 꼭 필요하지만 정치는 진짜 뭐 더러운 곳이다 뭐 이런 거기도 하고 자기 그때 살아왔던 삶 이런 것에 이제 환멸도 느껴서 내가 정치를 그만두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생각을 그 당시 영국 교계에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미 큰 어른 역할을 하게 되는 존 뉴턴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니까 목회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치인이란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해 그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 당신은 이 정치를 하면서 올바른 크리스찬 정치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calling, 목회자로서 컬링도 있지만 그런 컬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나온 거죠. 평생 소명이 자기 두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회 간섭, 도덕을 개혁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주로 노예 무역 폐지에 주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관습법 고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윌리엄 캐리 한 분이 작년에 우리 그 교회 표어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대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영국 선교를 가면서 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 인도 선교를 가는데 인도에 선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참 희한한 거죠.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고쳐 나간 역할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특히 이제 노예제 중심에서 어떻게 투쟁을 해왔는지 이게 뭐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니까 살펴보겠습니다. 3번 투쟁 과정. 노예제에 대한 문제의식 어떻게 생겼는가? 토마스 클락슨이라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그분들 이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이 필요했겠죠. 근데 보니까 이제 윌버포스 저 사람이 뭔가 되겠다 생각해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 노예선인 브룩스호의 단면도를 보여줬어요. 그 그림으로 제가 좀 작게 보여서 눈에 보이지 모르지만 거기 그 배에 보면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사람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어리 통조림 같은 것처럼 탁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차곡차곡 더 많이 실을까? 이 사람의 복지 후생이 전혀 생각 없어요. 어차피 가다가 20%는 중고니까 더 많이 실은 게 이익이 더 난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배에 450명 저절을 빽빽하게 채워넣은 이게 노예선의 실상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무 쇼크를 먹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무역이 그냥 삼각 트레이드의 한 축이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범죄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의 이제 운동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2번 그 밑에 보면 초기 신앙적 도덕적 접근의 한계.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1789년에 처음으로 이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하지 말자. 노예 제도를 없애지 말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노예 무역하는 거를 폐지하자. 그걸 하지 말자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당연히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드디어 통과될 때까지 18년이나 걸리는데 계속해서 몇 년마다 계속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기득권의 벽이 높았겠죠. 이런 이제 법안을 제기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 기득권 사람들의 논리는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너 흑인 노예들 걔네들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기 부족끼리 맨날 싸우고 죽이고 어차피 죽을 애들이야. 그런 애들 우리가 건져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궤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믿고 하면 복음 선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노예무제를 폐지 만약 한다면 영국 경제는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저 사람들 신체 조건이 원래 더해 강하고 힘들게 일을 하게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등등 이제 온갖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걸로 계속 반대를 했는데 뭐 이유는 뻔하죠. 기득권을 흔들릴까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윌버포스는 자기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그 브룩스호의 그 그림 이런 것들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 쫙 뿌리고 또 영국 전역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 뿌리면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전시 효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브룩스호의 단면도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 영화 The Amazing Grace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면 이게 윌버포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 하면은 이제 존 뉴턴 목사님 찬송가 알고 지난번에 이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된 이야기에서 그 영화도 나오는데 영화는 좀 지루해요. 되게 지루하긴 한데 이런 역사적으로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국 의회 그 바닥에 영국은 양쪽에 양당이 서로 마주보게 앉고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단면도를 쫙 펼쳐서 이게 노예에서는 실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당시 노예들을 묶었던 쇠고랑 채찍들 또 이제 노예들이 이제 반항하면서 이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죽게 되면 손실이 나니까 일부러 턱을 벌리게 해서 막 음식을 줬던 턱 벌리게 이런 것들을 쫙 디스플레이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영국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막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의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동료들과 함께 전국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이제 포스터들 딱 돌리고 노예무역의 실상을 내면서 청원 서명을 받아서 청원서를 막 제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영국 티타임 하면서 맛있는 달콤한 설탕 먹는데 이 카리브에서 만든 설탕은 흑인 노예 피로 만든 그런 설탕이다. 이런 거 먹지 말고 꿀로 대체하자. 그래가지고 맞다. 그래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설탕 대신에 꿀을 먹겠다라고 한 사람이 막 30몇 명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움직임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론적인 압박들이 이제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기득권층이 워낙 많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사람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중상모략 씌웠고 뭐 무슨 세우라고 공격도 하고 암살 위협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운동을 펼칠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프랑스의 왕권 체제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그 프랑스에서 일을 영국에서는 노예제라는 기존 체대를 바꾸자 하니까 저놈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 체제를 바꾸자는 저 이상한 놈 아니냐, 급진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도 받고 이제 뭐 굉장히 이런 압박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위궤양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척추 변형 등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얻으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기에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3번 전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의 그 이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나폴레옹이 대륙은 전체 다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린 거 우리 옛날 들으신 기억 날 겁니다.
대륙 봉쇄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 영국 국기를 단 배가, 그러니까 해운업은 당시 영국이 최고니까 영국 국기를 단 배가 적국인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를 수출한 거, 이거 국가안보상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적국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다. 이런 논리. 그럴듯 하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를 갖다 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럼 그 부가 프랑스를 돌아서 우리한테 공격, 총탄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여론들이 맞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거기 많은 평소에 노예제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감히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또 이제 프랑스의 농장주들도 그래 생각해 보면은 아니죠. 영국의 농장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경쟁자인 프랑스 농장의 노예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한테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찬성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스와 협조하는 네덜란드 등등 다른 나라들의 그 식민지의 노예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법안으로 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잘됐다, 농장주든 잘됐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된 겁니다. 워낙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가 80%가, 그러니까 영국엔 배로 공급을 하는데 80%를 외국의 식민지에다가 노예를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이 차단되니까 엄청난 수익 구조가 이제 타격이 온 거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법안을 막아왔는데 그 힘이 딱 떨어지게 되고, 프랑스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론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7년 윌버포스가 48세가 되던 해 이제 이걸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노예무역 전면 폐지법. 그 전에는 프랑스 지역으로 가는 걸 적국에다가 노예무역을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면, 거기 완전히 법을 바꿔서 노예무역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법안을 상정했을 때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찬성 283대 반대 16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은 노예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 그 명예를 얻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어떻게 됐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고비를 확 넘겼어요. 근데 넘겼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으로 노예 무역을 안 하지만 이미 그 노예 무역으로 생긴 노예들을 해방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뒷페이지에 4번 최종 승리, 노예 무역 폐지에서 노예 제도 자체 폐지로 가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거든요. 법적으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하자 그러면 뭐 보통 사람은 그럼 좋다 이러겠지만, 노예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갑자기 날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격렬한 반대를 하게 됐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의회를 설득하고 여론 조성하고 해가지고선 나라가 그 재산을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작전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서 농장주들이 법적으로 그 보장받는 그 재산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영국 정부가 노예주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불하면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건데, 그 당시에 2천만 파운드는 지금 뭐 이렇게 계산한 분에 의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돈이고요. 영국에서 그 돈이 없는 거죠, 당장. 영국 그 국가 재산의 40%가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금을 마련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다 갚기까지 18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국채를 다 갚은 게 불과 얼마 전이 2015년도였답니다. 놀랐어요, 저도 이걸 알고. 근데 하여간 이제 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뭐 제가 설명하는 거 이상으로 그 밑에 많은 게 사회적인 운동, 국가적인 분위기가 다 있었겠죠. 근데 영국으로서는 커다란 희생 대가를 치르고서 노예제를 폐지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윌버포스의 나이가 78세인 1833년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이, 그러니까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된 거예요. 노예제도 자체가. 그게 이제 그 폐지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것도 참 되게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분이 30살 때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발의하면서 시작했어요. 30살 때 시작했는데 그가 73세 때 43년 후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그런 큰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꿋꿋이 참아내면서 마침내 그 선한 일을 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그게 뭐 이게 노예제 폐지하니까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냥 없애자, 도덕적인 명예를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영국 경제가 뭐 괜찮았나? 영국 노예 무역이 영국 경제 3분의 1이었다며 이렇게 됐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큰 진통이 있었죠. 그 노예 무역이 그 리버풀, 브리스톨 이런 데 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리버풀 한때 엄청 힘들고 막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회적인 여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미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7세기 뭐 이때는 18세기 초음 될 때는 무조건 사람의 육체 노동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영국 산업혁명으로 기계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가 없어져도 그 일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애덤 스미스 그 경제학의 그 태두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이거보다 벌써 이제 노예제 없어지기 벌써 1세기 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경제적인 해안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찍으로 때려 일을 시키는 노예보다 월급을 받는 자유 노동자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초잖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이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근데 노예는 일을 해도 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공산주의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는 이제 실패한 정책이고 아직도 뭐 문제들이 많아도 자본주의가 아직도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벌써 그런 해안을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벌써 그 말처럼 노예제가 폐지돼서 힘들었지만 영국이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고 19세기에 그 대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노예제도 하면 영국도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노예제도 더 많이 알잖아요. 미국도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인데 영국이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에 압박을 받아서 자기네도 노예 무역 자체는 좀 이따 폐지했어요. 근데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산업혁명이 영국같이 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를 계속 폐지 안 하고 지나다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미국의 노예 제도가 남북 전쟁.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남북 전쟁으로 미국에 6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영국 생각해서 야 노예제 폐지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구나. 그 뭐 2천만 파운드를 내고 야 미국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잘하지. 이거 아니라 그 흔히 말해서 한 십자가 피하다가 열 십자가 만난다고 그걸 안 하다가 나중에 60만 명의 목숨을 잃은 남북 전쟁 이후에야 비로소 노예제를 폐지하게 된 거니까 사실 보면 영국은 어떻게 보면 참 신앙에 의해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 놨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대혁명, 그 피 흘린 혁명 대신에 무혈혁명, 권리쟁 이런 거 착했고 그 다음에 노예제 문제도 이렇게 해결함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잘 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6번 윌버포스 진영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요. 정치운동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신앙과 정치운동, 공동체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은 퀘이커 교도였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제가 뭐 좀 다루기도 좀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지금 타임은 지나갔는데 영국 그 기독교원에서는 쟤네들은 좀 이단이지라고 이제 그렇게 약간 완전히 이단이야는 아닌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조직교회가 아니니까. 거긴 성직자 제도도 없고 뭐 굉장히 혁명적이고 막 그런 조직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위험시하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사회적인 개혁을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제도입니다. 처음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이 퀘이커 교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제도가 바뀌려면 결국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표결로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국교회가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여론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법안을 바꾸려면 이제 뭐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가 딱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윌버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대변자로 해가지고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뭐 윌버포스가 퀘이커 교도에게 이용당했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윌버포스 입장에서는 퀘이커 교도들이 엄청난 행동대장들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어 막 서명운동하고 노예 참상 실상 알리고 이런 우리 보통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또 선거 총선인데 그래서 뭐 얼마나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퀘이커 교도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한 축이었고 또 B번 클래팜 우리말로는 클래팜 공동체, 영어로 클래팜 섹트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엘리트 집단이야. 한 20명 정도 되는 당대 뭐 여러 정치, 경제, 법률, 작가 등등 소수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제 그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자기들의 그 갖고 있는 전문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영국의 사회를 하나님 뜻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합쳐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가 헨리 소톤 이런 사람이 돈이 많다니까 자기네 영국 저 남쪽의 근교에 있는 클래팜이라는 데다가 이제 윌버포스 와서 아예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 일을 같이 해라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저녁에는 결국 의회를 통해서 법안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이걸 할까 법안을 전략을 제출하고 뭐 새로운 정보를 얻고 막 했던 그런 이제 브레인 집단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또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윌버포스에게 그 노예선의 실상 그림을 보여줬다는 토마스 클락슨도 이 클래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데이터 수집가예요. 그 퀘이커 교도들과 함께 전국 한국을 돌면서 노예선의 실상이 어떤 거 이런 거 뭐 퇴고랑 책지 이런 거 다 수집해 오고 그 정보를 제공해서 윌버포스가 그냥 뭐 이거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윌버포스에게 제공했던 그런 클래팜 공동체가 또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조사이아 웨지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클래팜 공동체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우리는 생소한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뭐 이제 그런 분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노예 폐지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 웨지우드가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 회사라면서요. 거기 창업가예요, 이 사람이. 창업가면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실상을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앞에 이제 보면 그 노예선 옆에 노예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사이아 웨지우드가 만든 메달리언이에요. 메달리언이라 조그만 문양 같은 거죠. 그 영어로 뭐라 썼냐면 Am I not a man and a brother? 하고 퀘스천 마크 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냐? 나도 사람이고 형제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워낙 유명한 도자기 그 회사에서 이거를 만드니까 이게 패션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도 나도 이거 사서 뭐 달고 다니고 뻘어칠해서 다니고 남자도 담배가위에 붙여 다니고 하면서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좀 의식 있어. 뭐 이런 거를 마케팅을 쫙 해서 사람들이 노예 문제 그런 거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해. 막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 존 뉴턴 이야기는 지난번부터 나오죠. 이제 처음에 윌버포스가 이제 이 노예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거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노예선을 타보고 운영해 본 사람 외에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 계속 이제 양심에 이제 그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제 계속 부담이 됐죠. 내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함부로 살았고 거친 뱃사람 출신이고 뭐 아프리카 가서 개고생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공개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것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워낙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자기가 좀 뭐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정계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윌버포스가 막 이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 노예선이 뭐 어때서 그건 무역선이지 막 이야기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공개적인 참여를 한 거예요. 내가 바로 무역선 선장이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내가 죽일 놈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를 탁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은 영국 그 종교계에서 원로급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일 공개하는 게 큰 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운동, 그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한참 전,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그분이 원했던 것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이 사회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탄광촌부터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류층 사회의 이야기는 이제 좀 힘든 거예요. 하층에서 이렇게 올라가 되게 힘든 거예요. 상류층 사람이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윌버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런 격려 편지를 쓴 거예요. 윌버포스에게. 죽기 6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인간과 악마들의 반대에 부딪혀 곧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위하신다면 그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해서 격려하는 편지. 그 존 웨슬리 목사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교교들, 크라이프함 공동체, 조사이 웨즈우드 이런 이제 여러 목사님들 다 같이 해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간단하게 그분이 쓴 책, 그래도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기독교 고전을 보는 영성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번. 그분이 쓴 책 진정한 그리스도교. 원래 제목은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막 엄청나게 팔렸대요. 왜냐하면 그 상류층 사람들의 그 양심을 완전히 찌르는 그런 책이라서 이제 어떤 이제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그 복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바탕에 깔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지적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읽고 주로 사회적인 법과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책입니다. 핵심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리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뭐 이런 주제로 그 이제 인용문 하나 택해 보면 기독교에 관해 능숙한 지식을 갖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명목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 국가고 뭐 성공해 우리나라 국교고 뭐 그러니까 한다. 예배 참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관한 지식은 성경제 지식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 그냥 밥 먹기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어떤 성취나 군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작전을 짜고 뭐 인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사회적 안정을 가져온다. 사회적 안정이라니까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다가는 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용만 읽어보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성품들이 향상되고 됐고 보다 많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종교로서 그 특징을 드러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로마 시대 이야기까지 해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좋다 그랬지만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스 로마가 노예제도에 기반한 문명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영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원치 않은 계기가 났으면 그냥 버렸어요. 지금으로 상상을 못하는 그게 그냥 다반사로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는 검투사, 얼마나 그것도 잔인한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 것들의 문명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 쭉 하고 거기 반면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도덕적으로 도전을 주고 바꾸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내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뻔하죠. 우리 이 노예제도 이게 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면적으로 교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변화돼서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참고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병원 복지 시스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일반 개인 병원 왕족과 부자를 위한 병원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공공병원 누구나 치료해주는 공공병원의 개념이 325년대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자. 나그네와 병자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그들 돌보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이 교육, 공교육 이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문명을 퇴치하고 하자라는 것도 사실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 기독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거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 전부 다 목회자 양성과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는 건 잘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진정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혼자 예수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인용을 읽어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재능과 소유와 시간 그리고 영향력 등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자기와 똑같은 거죠. 자기가 이제 정치 그렇게 많은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또 자료를 보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자기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어떤 역량, 네트워크, 영향력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썼다. 우리 모두가 누구는 정치적인 역량, 누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청직으로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존 웨슬리서부터 이 윌리엄 윌버포스까지가 한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했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처음에는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광산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의 개인의 예수님 명접하고 사회적 선교를 막 강조했는데 그 뜨거운 불길이 존 뉴턴 목사님께 갔다가 존 뉴턴 목사님 통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에 가가지고 이제는 영국의 심장이 아니라 영국의 그 브레인을 깨는 그런 역사를 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운동이 아래서부터 위의 부흥 운동이었다면 윌버포스 운동은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부터 다 해가지고 그 영국 사회를 처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들이 구현되는 것을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